먼저 그 이름부터 정리합시다. 이게 사람들이 뭐 솔랑캐냐, 솔랑키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일단 저 여러분들 바로 한번 현지 발음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Dominic Solanke. 도미닉 솔랑키에 가깝죠? 예.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는 솔랑키라고 하긴 합니다. 예. 예. 근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솔랑캐로 발음하니까 그러니까 뭐 맞는 건 솔랑키나 솔랑캐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됩니다. 예. 저는 일단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솔랑캐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랑키로 발음하긴 합니다. 다시 들려드릴까요? Dominic Solanke. 네, 솔랑키 이렇게 하긴 합니다. 예. 자, 솔랑캐로 문제 하고요. 오피셜이 떴어요. 예. 예, 공식적으로 이제 옷 입고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토트넘이 발표를 했습니다. 뭐 자신은 이제 당에서 막 토트넘 옷 입은 거 솔랑캐가 이제 있는 걸 막 공개를 하면서 본머스에서 뛰던 솔랑캐를 영입을 했다. 계약 기간은 6년. 예. 2030년까지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야, 지금 알려져 있는 이적료가 지금 여러 가지 옵션 다 포함을 하면 6,5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1,130억입니다. 요즘 다 1,000억이 다 넘어. 그리고 이게 마침내 이번 여름 전체로 최고 이적료입니다. 전체라고 하는 게 유럽 다? 예. 유럽하고 전 세계 다 합쳐서. 그래? 현재까지. 현재까지? 예. 토트넘이 그 정도로 돈을 지른 거야? 예. 왜? 그러니까 요로랑 주앙 네베스가 가장 많았었거든요. 아하. 근데 솔랑키가 넘어섰습니다. 야,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 예. 그만큼 토트넘이 돈을 좀 꺼내 쓴 건데, 네. 그죠?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저희가 오늘 그래서 솔랑케 특집을 한번 할 텐데, 솔랑케가 어떤 선수고, 예? 또, 그렇게 들어간다면, 소름인가는 어떤 이제 호흡을 맞출 건지, 또 히사르송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이 궁금함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솔랑케로 한다면, 그 전에 이제 소름인가 해리케인 했을 때 손캐 조합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손캐네? 캐로 하면은 예, 손캐도 될 수 있죠. 똑같네. 네. 손캐 뭐 이렇게 뭐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선수인지 한번 쭉 한번 가볼까요? 예. 네. 예, 뭐 솔랑케 선수 같은 경우는 1997년 9월 14일 이제 뭐 만으로 26세고요. 뭐 한참 뛸 수 있는 나이네. 예, 그렇죠. 뭐 이제 전성기에 접어들 나이라고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리고 또 이제 뭐 잉글랜드 나이지리아, 뭐 그 나이지리아계 잉글랜드인, 그러니까 잉글랜드에서 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원래 그 첼시 유스였죠. 맞아. 예, 하지만 첼시에서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비테스에 거쳐서 임대로 갔다가 이제 리버풀 거쳐서 본머스에서 뛰다가 이번에 이제 그 토트넘을 왔는데 뭐 신체 조건은 187cm. 아 좋아. 예, 당당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선수가 처음 국내 팬들한테 알려진 거는 2017년 20세 이하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에서 열렸을 때. 예. 그때 엄청 잘했잖아. 예, 그때 이제 4골을 넣으면서 득점 2위. 그리고 잉글랜드가 우승을 하면서 골든볼 MVP를 수상을 했었죠. 피터는 맨날 내가 축구전과 니네 우승한 적 어딨어 그러면은 우리 20세에서 했잖아. 너네 한국에서 우승했어. 딱 이러죠. 연령별대 말고요. 예. 네. 근데 이 선수가 워낙 유스 시절부터 뛰어난 능력을 인정을 받았으나 소속팀에서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첼시나 리버풀 특히 그렇죠. 이제 좀 큰 클럽에서는 잘 안 됐지. 아무래도 어렸을 때다 보니까 첼시에서 이제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한 경기 출전 17분이 전부였고요. 첼시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가서도 교체로 거의 나오면서 27경기에서 이제 선발은 6경기였고 1골 1도움에 그쳤습니다.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솔랑케가 좀 안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어. 그러니까 전형적인 유스 여포다. 그렇지. 약간 좀 유스 이런- 여포.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다재다능한 툴이 있긴 하지만은 뭔가 성인 무대에서 버티기에는 조금 약점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긴 했었죠. 그런데 본머스에서 터지죠. 예. 사실 그 본머스 가서도 초반에는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1월에 이적을 했었는데 반 시즌 동안 10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도움이 전부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2019-20 시즌에도 32경기에 출전해서 3골 1도움. 그러니까 나름 본머스가 2천만 파운드를 들여서 비싸게 영입한 편에 속했는데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서 팀의 챔피언십 강등에 어느 정도는 관여를 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본머스 갔을 때부터 터진 건 아니었다. 네. 그때 좀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챔피언십 가서 첫 시즌에 15골 11도움. 오. 네, 이러면서 마침내 터지기 시작을 했고 두 번째 시즌에는 46경기에서 29골 7도움을 올리면서 그러면서 팀의 승격을 견인했죠. 야, 그러면 거의 두 번째 시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그러니까 2부 떨어졌을 때 네. 30골 가까이 있는 거네. 29골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저게 득점왕은 아니었어요. 왜냐? 미트로비치.
아, 미트로비치가 한참 플럼에 있을 때. 네. 아, 오케이. 그리고 또 이제 2022-23 시즌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해서. 예, 승격해가지고 이때가 첫 선발 풀 시즌이라고 할 수 있죠. 아하. 그 전까지는 거의 교체로 나왔었잖아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6골 7동 뭐 괜찮은 수치라고 할 수 있죠. 완전 좋다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이제 지난 시즌 19골 3도움을 올리면서 마침내 터졌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그러니까 지난 시즌. 예. 네, 지난 시즌이 프리미어리그에서 19골과 3개의 도움. 특히 19골은 이제 득점 랭킹 전체 4위기도 했잖아요. 예. 오케이. 그리고 이제 어쨌든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그러니까 이분은 뭐 그전에 터진 적도 있지만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보면은 바로 앞 시즌 때 터진 거네. 그렇죠. 오케이.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챔피언십에서 2시즌 뛰는 동안 해당 기간만 놓고 보면은 44골로 가장 많았었고요. 제 미트로비치가 너무 괴물이죠. 아, 그러네. 왜냐면 한 시즌 만에 승격해버려가지고. 아, 저 한 시즌 만에 다 예, 기록했어요? 43골. 어마어마하네. 예, 그리고 아이반 토니가 31골. 쟤도 한 시즌 만에 기록을 한 거예요. 아, 저 확실히 잘했네. 예. 그래도 어쨌건 솔랑케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지난 시즌 예, 득점 공동 4위를 기록을 한 건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솔랑케한테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이 19골이 그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10위 이하의 팀들에서 기록한 득점 공동 10위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함의가 이런 거네. 그러니까 조금 못하는 중하위권 팀이면 아무래도 골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잖아. 네? 그렇죠. 왜냐면 공격이 약하고 상대에게 밀리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골은 실제로 훨씬 더 많은 골을 넣은 거에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죠. 팀이 약하고 공격도 잘 못하는데 19골이면 진짜 많이 넣은 거다. 네. 이런 의미죠. 여기 멤버들 보면은 쟁쟁해요. 예, 크리스 서튼 전설이죠. 득점왕도 했었던. 그렇지. 예, 그리고 또 이제 맷 르티시에 사우스햄튼 역대 최고의 선수로 전설이지. 불리는 예, 선수고 뭐 데런 벤트는 약간 아쉽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앨런 시어러 뉴캐슬이 10위 위치였어요. 알란 시어러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개인 최다골을 넣고 있는 선수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마크 비드카도 있고 데니잉스도 예, 있고.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순도가 굉장히 높아요. 순도. 예, 이게 솔랑케가 승점을 벌어준 골이 15골이에요. 그러니까 솔랑케의 골이 결승골이 됐다거나 솔랑케의 골이 동점골이 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승점 15점으로 지난 시즌 최다였어요. 아, 그러니까 뭐 골에도 약간 그런 의미를 담을 수가 있잖아. 뭐 그냥 어떤 경기에서 그냥 약팀에서 확 넣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승점을 벌어다주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뭐 결승골 넣는다든지 이래가지고 승점을 따내는 그런 순도 깊은 골들 많이 넣었다. 네. 오케이.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솔랑케의 몸값이 트랜스퍼 마켓에서 책정한 급 상승한 거죠. 최근에. 그러네. 첼시하고 리버풀 시절에는 아무튼 조금 적다가 예.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쳐버렸네. 저게 이제 본머스 때 2천만 유로로 올라간 거는 이적료가 비싸서 올라갔던 거예요. 당시에. 예, 그랬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그 후부터는 쭉 올라온 거죠. 어쨌든 전체로 급격한 우상향을 보여줬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솔랑케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박스 안에서 위치를 굉장히 잘 잡고. 이제 그 경기화면 그래픽들은 그런 거네. 그럼 솔랑케가 실제로 어떻게 뛰냐? 네. 오케이. 박스 안에서 굉장히 위치를 잘 잡으면서 마무리를 잘 짓는 선수거든요. 그러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일단 포지션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일단 뭐 첫 번째 장면 같은 경우는 크로스 올린 거를 이제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뒤에서 순간적으로 침투에 들어가서는 이제 원터치로 마무리 짓는 장면인 거고요. 상대가 맨유였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상대 수비 뒤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움직임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대편에서 넘겨줄 때 빠져 들어가서 이제 그 니어 포스트로 마무리 짓는 장면인 거고요. 오케이.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선수가 헤더 능력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뒤에서 얼리 크로스 올린 거를 헤더로 마무리 짓는 장면인 거고, 그리고 이 선수가 상대 밀집 지역에서도 상당히 빈 공간에 잘 위치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터닝 슈팅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비를 3명을 묶어두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자 봐. 일단 기본적으로 솔랑케는 박스 안에서 움직임 좋다. 헤더 좋고 움직임 빠져서 슈팅하기도 하고 박스에서 비비면서 뭔가 마무리를 하기도 한다. 예. 그러니까 보면 약간 그 고른 육각형 스트라이커의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위아래가 다 어느 정도 다 되는. 예. 오케이. 약간 그리고 또 타겟형 스트라이커처럼 많이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솔랑케의 그 슈팅 맵을 보면은 대부분이 저기 6야드 안 저쪽에 좀 골 에어리어에 많이 포진되어 있죠.
골 에어리어로 가면 페널티 에어리어 말고 그 골대 앞에 있는 또 하나의 직사각형 예. 그 안에 그러니까 굉장히 골대 바로 앞에서의 포지션으로 상당히 슈팅을 많이 때린다. 예. 아하. 그리고 이제 골대 밖에서의 슈팅은 조금 적고, 어. 예, 대부분은 그러니까,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많이 가져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페널티 박스 안에서 대부분 가져가는데 골 에어리어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슈팅을 가져간다. 네. 그러니까 이거 확실히 토트넘에 좀 없는 선수네. 그렇죠. 왜냐면 토트넘은 저렇게 박스에서 비벼주면서 하는 선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히샬리송이 조금 하지만은 히샬리송은 부상이 너무 많고, 예, 손흥민 선수는 약간은 그런 유형은 아니라고 할 수 아니고.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 토트넘의 결핍, 토트넘에 없던 유형의 예. 선수네. 아니 그러니까 돈 그 1,000원이나 썼겠지. 예. 실제 이거 보시면은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골 에어리어에서의 슈팅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는 유형은 아니다 보니까, 아하. 예, 그렇다라고 할 수 있고, 히샬리송이 그나마 골 에어리어 안에 들어가는 횟수가 좀 있긴 하지만은, 솔랑케만큼은 아니죠. 그러네. 히샬리송 이렇게 조차도. 보니까 예. 손흥민과 히샬리송의 지금 슈팅 맵을 보면 손흥민은 아예 그 골대 앞에 있는 조그만한 직사각형, 즉 골 에어리어 거기 안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고 히샬리송이 있는데 히샬리송도 사실은 좀 더 밖에, 그러니까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많긴 하지만은 골 에어리어는 좀 적고, 근데 그런 솔랑케는 골 에어리어 안에서 상당히 많이 예. 있더라. 그것도 본머스 같은 팀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능력인 거죠. 예. 오케이. 거기다가 이제 토트넘이 상당히 사이드 깊숙이 들어가서 길게 땅볼 코스 날카롭게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조금 더 마무리 지어줄 수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포로나 우도기 같은 친구들이 쭉 올라갔을 때 크로스로 오거나 손흥민이 왼쪽에서 올렸을 때 뭔가 타겟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피니셔다. 네. 오케이. 실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격수를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이거는 셀틱 시절의 후로아시. 네. 아하. 후루아시도 보면은 골 에어리어에 정말 많이 포진해 있잖아요. 그러네. 후루아시가 몸싸움이 좋거나 한 선수는 아니거든요. 순간적인 침투로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건데. 후로아시는 좀 작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후루아시는 그 움직임을 통해서 저걸 창출해낸다면은 솔랑케는 움직임도 좋고 힘도 좋고. 기본적으로 몸이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슈팅 숫자 자체가 후루아시보다도 솔랑케가 더 많기도 한 거고, 그리고 후루아시한테 없는 게 솔랑케한테 하나 있는 게 있어요. 헤더? 그렇죠. 후루아시는 헤더가 14번밖에 없지만은 솔랑케는 30번. 그 2배 이상을 가져가는 건 거죠. 확실히 이제 이게 좋아지겠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히트맵을 보더라도 솔랑케는 페널티 박스 안에 상당히 많이 위치하고 있죠. 이게 지난 시즌 본머스에서. 그렇죠. 야, 이거 아예 그냥 박스에서 딱 있는 거네. 보면은 이제 박스 안과 그리고 또 약간 이거는 이제 킥오프 때문에 예, 공격수들 킥오프 할 때 여기서 처리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프라인에 있는 좀 거는. 네, 나머지는 어쨌든 다 그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예. 약간 뚝배기의 역할을 하면서 비벼주고 싸워주고. 그리고 할수 아니면 있다. 침투에 들어가고 빈 공간으로.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마무리를 짓는 거에 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토트넘이 필요했던 선수네. 네. 그러다 보니 이 선수가 특히 이게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2022-23 시즌에는 이게 그 전체 볼 터치 대비 이제 구역별 터치 비율이 건데 이 골 에어리어 안에서의 이 비율이 그 13%였는데 지난 시즌은 17%까지 올라간 거죠. 갈수록 이런 움직임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진화했다. 네. 아하. 그리고 이 선수가 수비 뒷공간도 파고드는데 상당히 능해요. 아니 속도가 있던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막 베르너나 존슨이나 손흥민 선수처럼 완전 빠른 건 아니지만은 신체 조건 대비 빠르죠. 준수하죠, 그러니까 속도가. 예, 그래서 뒷공간에 파고들어서 마무리 짓는 능력도 있고요. 이러면 손흥민과 함께 역습 칠 때 어떤 효과적일 수가 있겠네. 네. 그리고 등지는 플레이도 곧잘 해주거든요. 저게 필요해. 예, 그래서 저게 없어가지고 클롭세스키를 저 등지는 역할로 쓴 거잖아. 그렇죠. 때. 그러면서 이렇게 등진 상태에서 상대 선수들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명을 붙잡아주면은 여기서 이제 리턴을 주면서 공격을 다른 선수들한테 자유롭게 공격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 선수가 약간은 뭐랄까 보급형 케인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현지에서. 보급형 케인이다. 예, 오. 물론 뭐 케인만큼 그렇게 패스 능력이 좋다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급형이지. 예, 하지만은 어느 정도 등지고 플레이도 된다. 오케이. 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선수가 그래도 나름 패스를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측면으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스루 패스를 찔러주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의 장면이 에버턴전에서 측면으로 빠져서 크로스를 올려서 도움을 주는 장면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밑에 에스턴 빌라 상대로는 스루 패스를 찔러주는 건 거죠. 저런 거는 방향에. 완전히 해리케인이 했던 거네. 그렇죠. 내려와서 찔러주면 손흥민이 들어가서 이런 걸 더 많이 해준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정말 케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 거죠. 오케이.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진 못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솔랑케와 히샬리송과 손흥민 선수의 90분당 기록을 조금 비교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90분당 슈팅이나 유효 슈팅은 히샬리송이 은근 많아요. 이게 왜냐면은 히샬리송이 잘 못 뛰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상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비율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많이 뛰면 이게 조금 떨어지기 마련인 거고. 그래도 어쨌건 비율상으로는 히샬리송 지난 시즌 나쁘지 않았어요. 많이 뛰지 않았음에도 11골을 넣었으니까. 그래서 뭐 90분당 득점도 0.7골로 준수한 편이고 또 근데 이제 이 도움은 조금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독보적이죠. 손흥민은 키패스도 2.1회인데 하지만은 솔랑케도 1회로 히샬리송보다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90분당 드리블 횟수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가장 높죠. 하지만 솔랑케도 비슷하다. 이 선수가 그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파울 획득은 히샬리송이 워낙 이 선수 부딪히는 유형이잖아요. 싸우는 유형이다 보니까 많이 획득하지만은 솔랑케도 어느 정도 파울을 획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중볼 승률이 압도적이네. 예. 그러니까 히샬리송도 토트넘에서는 가장 잘 비비는 선수지만은 솔랑케와 비교하면은 한 개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큰 차이가 나네. 예. 그러니까 확실히 솔랑케는 그 공중볼 이거에 대해서 자기 경쟁력이 분명히 있네요. 예. 위에가 이제 그 솔랑케의 부상 후 결장한 경기 수인 거고 밑에가 히샬리송인 건데 솔랑케 예전에는 조금 부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엔 거의 부상이 없잖아요. 특히 최근만 놓고 보면 약간 철공왕의 의미도 있다. 그렇죠. 지난 시즌은 아예 부상이 없죠. 반면에 히샬리송은 선수 생활 초창기엔 부상이 없었는데 토트넘 이적하기 전 시즌에 부상 후 13경기 빠지고 토트넘 이적해서 11경기 10경기 지금 위에 그게 솔랑케라고 했는데 22-23 시즌까지만 있는 거는 그 이후 시즌에는 없었다는 거야 부상이?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솔랑케는 최근 들어서는 부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선수인 반면에 히샬리송은 최근 3시즌 놓고 보면은 인저리 프론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히샬리송보다 솔랑케가 더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결국 뛰어야 되니까요. 그렇지. 그리고 당연히 부상 없다 보니까 양적인 부분에서는 솔랑케가 히샬리송을 크게 앞서는 거죠. 뭐 득점도 19골 대 19골, 유효 슈팅도 38개 대 25개. 그리고 또 이제 공중볼 승리도 98회 대 26회. 야 확실히 공중볼이 압도적이구나. 그렇지. 이제 솔랑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토트넘이 왜 영입했는지도 알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솔랑케가 단순히 이제 이게 히샬리송과의 비교만이 아닌 프리미어리그 전체 그 공격수들을 놓고 보더라도 볼 경합 횟수 최다. 그리고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 최다. 그리고 역습 상황에서의 슈팅 최다. 그리고 페널티킥을 제외한 기대 득점 3위. 그리고 페널티킥을 제외한 득점 3위. 확실히 프리미어를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지난 시즌 확실히 좋았군요. 예. 거기다가 역습 슈팅 최다인 것도 토트넘한테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역습을 할 때 빠르게 가는 전개, 그 다음에 뚝배기로서 머리로서 싸우는 거 이런 게 상당히 뭐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상위권에 있었던 선수였다.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솔랑케가 어떤 선수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토트넘이 왜 영입했는지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그동안 좀 부족했던 유형. 그러니까 싸워주고 비벼주고 뭐 뚝배기로 좀 공중볼도 경합해주고 난 박스 안에서 특히 골 에어리어 안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막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다. 그런 상태에서 영입을 했다. 그건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0억이 넘는 돈은 어때요? 좀 오버페이요? 아니에요?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
저는 네. 약간 오버페이긴 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예, 왜냐면은 어쨌건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최고 이적료인데. 하지만은, 토트넘이 영입할 수 있는, 공격수 자원 자체가 제한적이고, 또 현재 9번 공격수가 약간 기근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또. 예, 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거기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검증된 자원인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토트넘에게 필요했던 영입이었다. 자, 그러면은 솔랑케가 오면 뭐 손흥민 선수에게나 히사르송에게나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솔랑케가 온다는 거는 손흥민 선수는 이제 대부분의 경기에서는 윙으로 고정되어서 뛸 것 같다. 왼쪽 윙으로.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왼쪽, 전방이 솔랑케, 오른쪽이 존슨.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는 메디슨, 사르, 그다음에 아치그레이가 지금 있네요. 수비노는. 네. 그다음에 수비는 우도기, 반더벤, 루메로, 포로, 비카리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지금 클롭세스키는 안 뜁니까? 저는 뭐 근데 클루세스키도 오른쪽 윙으로 뛸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존슨 대신에. 예,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측면에서 휘저어주고 중앙에서 마무리 짓는 형태를 많이 가져갈 거기 때문에 존슨이 지난 시즌 후반기 때 보여줬던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 고려하면은 현재 프리시즌은 너무 안 좋긴 하지만요. 예, 그러면은 조금 일단 존슨을 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아마 저는 클롭세스키는 솔랑케와 경쟁도 하면서 또 이제 메디슨과 경쟁도 나도. 하는. 메디슨이 사실 좀 안 좋죠.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프리시즌 폼만 놓고 보면은 사르보다 베리바를 더 중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베리발 좀 좋아.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여기서 저 사르와 베리발 그 위치에서 뜰 수도 있고 베리발. 예, 아마 그러니까 사르 베리발이 경쟁하고 메디슨 쿨룹이 경쟁하고 그레이 비수마가 경쟁하고 예, 이런 비스마도 형태로 있지, 가지 그치. 않을까 싶긴 합니다. 벤타크루도 있고요. 하긴 뭐 유로파리까지 또 출전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 정도의 어떤 뎁스는 좀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 수비라인 크게 건드릴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크루세스키나 베리발이 들어갈 저 미드필더 쪽에 비수마까지 해서 네. 경쟁 구도로 갈 것이다. 이해했고요. 손흥민에게는 어떨까요? 결과적으로. 손흥민 선수한테 일단 시작은 그래도 솔랑케한테 득점 기회가 많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손흥민 선수가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 자체가 측면을 좀 벌려서 거기서 이제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리게 시키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 손흥민 선수가 초반에는 조금 도우미 역할에 더 많이 치중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긴 해요. 하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제 솔랑케가 마무리를 지어준다면은 그러면은 상대가 솔랑케한테 집중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럴 때는 역으로 손흥민 선수가 대각선으로 침투에 들어오면서 솔랑케의 리턴 패스를 받아서 마무리 짓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결국 솔랑케가 얼마나 많은 골들을 넣으면서 상대의 수비들을 본인한테 집중시키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걸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게 같은 팀 동료인데 솔랑케가 너무 잘하면 손흥민은 이거 아니지. 그렇죠. 같이 잘해서 올라가야지. 네. 마치 해리케인 있을 때 손케 조합이 케인이 골 엄청 넣으니까 막 그 상대 수비수들은 해리케인 막아야지. 그리고 또 손흥민이 골 넣고 네. 손흥민 골 엄청 넣으니까 손흥민 막아야지. 그러니까 또 해리케인이 골 넣고 이렇게 서로가 시너지를 그렇죠. 했던 것처럼 네. 솔랑케가 일단 처음에는 저 위치도 그렇고 그 솔랑케에게 득점이 어느 정도 기회가 모아지겠지만 넣으면 당연히 주위에 있는 손흥민이나 이 선수들에게도 또 공간이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네. 서로가 이제 시너지를 낼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이전까지 거의 득점왕 경쟁까지 할 정도로 골을 많이 넣었었잖아요. 하지만은 아시안컵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손흥민 외에는 득점을 좀 보장해주는 선수가 토트넘에 없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집중 견제를 받게 됐었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끌고 가지 못했거든요, 득점력을. 그러니까 솔랑케가 터져주는 게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손흥민 선수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감차 포함을 해서 더 많은 슈팅을 때렸으면 좋겠다 이런 건 있겠지만 아마 전술적으로는 솔랑케가 오면은 확실히 손은 약간 측면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예. 측면 왼쪽에서 공격을 풀어주는 예. 역할을 많이 할 공산이 높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슈팅 자체는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견제는 풀리기 때문에 득점 기회 자체는 아주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오케이. 예. 좋습니다. 자, 뭐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버지의 총평 잘 데려온 겁니까? 솔랑케 자체는 잘 데려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 명 정도 더 보강을 해야 된다. 어디?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오른쪽 측면 공격에 조금은 드리블러가 필요하다. 바이언전도 그렇고 그동안의 토트넘 경기들을 보면은 측면에 베르너나 존슨이나 다 드리블러들은 아니거든요. 압박을 풀어나오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너무 단조로워요. 단조롭다 보니까 상대들이 조금 압박이 강하게 오거나 할 때면은 뭔가 풀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긴 지금 뭐 솔로몬이나 그다음에 뭐 베르너나 이런 선수들도 확실히 우리가 믿고 막 쓸만한 선수들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솔랑케와 네투를 동시에 영입할 수 있었으면 베스트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투도 좀 첼시 그러니까요. 가는 그랬으면 베스트였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솔랑케에게 1,000억이 넘는 돈을 쓴 다음에 그렇게 또 돈을 쓸 수 있을까? 모르죠, 뭐. 그런가? 예. 좋습니다. 뭐 또 레비가 또 어떤 방법을 찾아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솔랑케는 좋은 영입이다. 100점 만점으로 하면 어느 정도의 영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선수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80점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적료 때문에 60점. 아 너무 돈 줬다? 예. 선수만 놓고 보면 80점 줄 수 있고 이정효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약간 좀 낮출 수는 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예. 네.